안녕하십니까. 조사 방법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우리가 사유조사 분석사 시험을 진행하다 보면 조사 방법론이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사유통계 영역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1차 필기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시험은 60점 이상이라는 그야말로 겸손한 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험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한 한 고득점, 만점 맞는다면 더욱더 좋죠. 우리가 농담으로도 운전학원에서 만점 맞고 수석했다라고 손 흔들고 춤추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강의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조사 방법론에서만은 그야말로 고민할 시간 없이 바로 물이 흐르듯이 문제를 풀고 나왔다는 소리가 들리게끔 이렇게 좀 더 꼼꼼히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할 적에 너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 다시 말해서 기출문제의 반복 출제라는 특징을 가진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기출문제에 최대한 가까운 영역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가 면대면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의 눈을 보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강의하는 내용 중에 질문이 있다거나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자로 올려주시면 그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좀 더 상세히 이렇게 해서 화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은 저 혼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의 그 질문은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목차를 총설로 해서 과학적 방법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과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도식화된 하나의 학문의 또는 뭐 시험 과목의 영역으로 분류한 것이고 본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해주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나 또는 그림을 통해서 누구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과학이라 하고 바로 이 과학의 영역으로 이렇게 물리 영역에서 화학 영역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과학에는 자연과학도 있지만 사회과학도 있고 인문과학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태와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학은 자연의 섭리만을 연구한다 해서 도유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도 대단히 중요하고 바로 이 자연의 섭리로부터 인간의 삶의 지혜가 나온다는 고려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회과학의 영역도 아주 중요하고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조사 방법론, 사유조사 분석사,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과학의 한 영역 중에서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인간들의 삶에 관련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대와 공간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들의 지혜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인문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과학에는 여러분들 뭐 기본 상식으로 아시는 거죠. 문사철, 문학, 또 역사, 또 인간의 지혜를 탐구하는 철학 이런 영역을 인문과학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삶은, 인간의 문화는, 인간의 문명은 이렇게 발전해 오고 또 그렇게 발전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이란 용어는 다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사회과학적 방법에서 도대체 과학적 방법이란 뭘까? 해서 교재를 보시면 바로 출제 벌써 옆에 보면 기출문제 빈도수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로만 떠드는 과학이 아니고 시험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과학은 이론, 가설, 관찰 및 검증을 통해 규칙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화하고 논리적 이론으로 정립한다. 뒤에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논리적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연역적 접근이라고 할 적에는 기존의 원리나 법칙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 검증을 위하여 사항 또는 현상 하나하나를 관찰, 검증, 규명해가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입장으로 본다면 까마득한 과거로 간다면 자연의 섭리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법, 인간으로서는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런 유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요 법칙이고 하나의 명제지요.
그에 대해서 만약에 자연이 이러는데 우리도 이랬으면 만약에 우리도 이런 그 개념으로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면서 우리도 할 적에 처음부터 전체를 가지고 다룰 수 없으니까 현상이나 사건이나 대상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검증하면서 우리도 자연의 섭리처럼 초월자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검증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해석될 때 우리도 가능하네. 누구나 다 너희를 봤지?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명제, 인간만의 명제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이나 원리나 법칙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관찰 검증해가는, 즉 연역적 접근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일반화한다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논리적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과학적 방법의 기본 가정이 있는데 4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기억, 니은으로 이렇게 문장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용으로 볼 때는 좀 문장이 짧고 그리고 가능한 한 번호로 홀적이 한 4번, 많아야 5번 정도까지만 이렇게 목차가 잡힌다면 공부할만 합니다만 5번을 넘게 되면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어도 공부하기 싫은 것처럼 여러분 노트 정리할 때는 가능 짧고 그리고 가능한 5번 이내로 이렇게 함축시키는 것이 학습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적 방법의 기본 과정은 모든 현상과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은 바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의 기본 과정은 모든 현상에는 모든 사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 모든 현상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가정으로서는 그리고 딱 떨어지는 자명한 분명한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지식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험적 관찰이 지식의 원천은 경험적 관찰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유적 접근, 맞으면 사유과학적 접근으로 한다면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 갑니다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소위 실증주의적 영역, 그야말로 경험적 관찰을 지식의 원천으로 삼는 실증주의가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학적 방법의 기본 가정은 모든 현상이나 사건에 인과관계가 있다. 모든 현상이나 사건은 이해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명한 지식이란 없고 모든 지식은 잠정적 지식이고 잠정적 결론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원천은 바로 경험적 관찰에서 출발한다. 경험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아직은 출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적 방법의 목적은 뭘까? 목적을 이렇게 목차를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나 현상은 인과관계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목적, 무엇이 원인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현상은 이해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기술될 수 있고, 이게 기존 디스크라이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상태나 실태를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가 하면 그것들을 묘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상징적 기호라고 하는 것은 꼭 글자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공식도 있고 또 그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보이지 않지만 밖으로 드러나 있다고 하는 서로 귀로 들리는 소위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정성이 깃든 소위 취각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냄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기술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그림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또는 냄새로 묘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학적 방법에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정립된 이론을 통해 새로운 대상을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 체계화로서 적절히 통제한다. 정립된 이론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세 번째 목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측이란 말이 나와 있지요. 미래에 대한 예측 및 체계화로서 적절히 통제한다. 그런데 예측이란 단어를 5번째 바로 이 과학적 방법이라고 할 때 과학적 방법의 목적은 바로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는 데 또한 목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번째 나와 있고 그리고 5번째 나와 있고 6번째 보면은 사회과학적 방법은 바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과학이라고 설명할 적에, 물론 여기서는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술, 설명, 탐색, 또 그런가 하면은 예측, 이렇게 사실은 예측도 설명의 범위에 들어갑니다만 보통 이렇게 네 가지를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기술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탐색할 수 있다는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적 방법의 특징 역시 여기 보면 빈도수가 아주 많지요. 도대체 어떤 게 과학적 방법이냐? 어떤 게 과학적 방법이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과학적 방법은 재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 방법을 되풀이했을 때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방법이나 같은 절차를 답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면 보통 그걸 다중 종결성, 똑같은 투입, 똑같은 과정, 똑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건 다중 종결성이라고 해서 도대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갸우뚱하게 도대체 그거 어떤다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생 가능성, 동일 조건 하에서는 동일 결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재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방법, 또 이것은 나중에 뭐와 연결되냐면 간주관성이라고는 상호주관성, 상호란 말을 한자로 쓸 때 사이간해서 간주관성이라고 되는데 설사 연구자의 의도나 연구자의 가치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 재생 가능성이 나온 것처럼 같은 절차나 같은 방법, 같은 투입을 했다면 결론은 같아야 된다. 그래야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재생 가능성과 여러분 교재로 봐서는 다음 페이지 5번에 상호 주관성 나와 있죠. 간 주관성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험성, 아까 우리가 과학적 방법의 기본 가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모든 사건이나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모든 사건이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사건에 대한 것은 이것은 경험적 관찰로부터 출발이 된다. 과학적 방법은 경험적 관찰을 지식의 원천으로 본다. 그리고 딱 떨어지는 자명한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 바로 위에서 본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경험성이라고 하는 과학적 방법의 기본 전제의 하나인 지식의 원천은 경험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궁극적으로 인간은 감각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 아니면 더 나가서 혹시라고 하는 식센스라고 이렇게 식센스, 육감은 신의 예지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소 과학적 방법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영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 속으로 설명하는 것은 시각, 취각, 청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오감에 의해서 규명될 수 있을 때 바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 과학적 방법은 바로 오감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과성. 아까 이미 우리의 기본 과정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이나 현상이나 사건은 원인이 있고 원인에 의한 결과가 도출되게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과성.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인과성에서 논리적으로. 바로 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우리가 논리적 접근에서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배워왔던 것입니다. 다음에 객관성. 적어도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어체로 이제 진입하는 부분에 구어체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일반성, 객관성, 또는 보편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과학적 방법은 기억번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보시고 니은번 동일한 실험을 행하는 경우 서로 다른 주관적 동기가 있더라도 표준화된 도구와 절차 등을 통해 앞에 있는 그 전제문은 여러 군데 사용합니다. 이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야 된다. 동일한 실험을 행하는 경우 서로 다른 주관적 결과가 있더라도 표준화된 도구와 절차를 사용했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야 된다. 객관성, 일반성, 보편성. 또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또 역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야 된다. 바로 첫 번째에서 설명했었던 재생 가능성.
설사 주관적 의도나 가치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절차를, 동일한 도구를, 동일한 투입을 했다면 같은 결과를 가져야 된다. 상호 주관성.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본 교재에 설명할 적에 1번에 있는 재생 가능성, 4번에 있는 객관성, 그리고 5번에 있는 상호 주관성은 거의 비슷한 문장을 쓰면서 그에 대한 초점을 달리해서 단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투입을 했다면 그게 저마다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주관성이든 아니면 같은 절차든 같은 투입이든 간에 결론은 같아야 된다. 재생 가능성, 객관성, 상호 주관성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호 주관성 이미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만 보겠어요. 상호 주관성. 비록 연구자들이 주관을 달리할지라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면 같은 해석이나 같은 설명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상호 주관성, 일부 출제위원은 그것을 사이 간자를 써서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간주관성. 그리고 또 일부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동등결과성. 같은 투입을 했다면 같은 결과를 가져야 재생 반응성은 동등결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체계성. 과학적 연구나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한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시공간적 절차적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체계성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과학적 연구는 내용의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이 일정한 틀, 순서,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스테매틱이라고 하는 바로 체계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변화 가능성. 아까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나 과학적 연구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가 자명한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 언제든지, 그 언제든지라고 하는 거지. 짧게는 몇 초 사이에 아니면 길게는 수십 년, 수백 년 사이에 이런 그 기간의 차이는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변화 가능성. 기존의 신념이나 연구 결과는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과학적 방법이나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가능성, 수정 가능성, 체인저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학적 지식의 속성상 미래의 언젠가는 다른 연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철학적 접근으로 본다면 항존주의, 이건 영원주의라고 합니다만 이 항존주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의 것만을 지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식의 범위를 아주 좁게 설정하는 철학적 접근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소위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와 같은 경우는 지식이란 끊임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프라그마티즘이라고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에 초점을 두는데 문제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지식이란 현재 시점에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써먹을 수 있는 것만을 지식이라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변화, 실용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둔 철학을 바로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존주의적 접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삶 속에 사용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에 갈 수밖에 없고 변화에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 가능성, 수정 가능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간결성 중요 표시하시고 간결성. 간결성은 그 자체로도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 적은 수의 변수로 보다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변수, 어떤 사물의 속성을 지나치게 많이 확대시켜 놓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초점을 또는 생각을 각기 다르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과학이라고 하기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재를 보면 뭐의 과학화에 실패하였다. 우리가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족. 만족이라는 것은 모를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만족이란 뭐야? 만족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의 정도를 만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를 만족으로 해야 되는 데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겠습니까? 벌써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지만은
우리가 보면 부탄과 같은 우리가 보면 우리 국민소득이나 GDP, NI 뭐 이런 걸 따지는 걸로 볼 적에 참으로 가난하기가 그지없는 안타까운 나라인데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그것은 너희들 생각이고 그건 주관적 판단인 거예요.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하는 것은 아니에요. 슬로우시티. 자, 우리처럼 수도권에서 빠름빠름이란 단어를 당연한 삶의 DNA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로우시티, 완도, 청산도라든지 우리나라에 슬로우시티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우시티에서의 삶이 저야말로 행복할까? 행복하기만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주관적 판단인 거예요. 삶이, 생활이 만족스러워라고 할 때 만족에 과학하는 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를 과학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하라고 할 적에는 만족이 어느 변수를 가지고 만족을 볼 것인가. 어느 변수. 그래서 이 가능한 한 과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변수의 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다. 최소화될 때 과학화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가급적 적은 수의 변수로 보다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과학적 방법, 과학적 연구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니은번에 보시면 논리적 이론을 정리하는데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나중에 변수를 보면 이런 외생 변수는 통제하고 간결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하나의 변수 또는 원리로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변수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간결성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반증 가능성. 검증하려는 가설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반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문제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을 했다면 그 가설에 대하여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료 수집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이나 이론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그래야 아까 우리가 과학적 왼쪽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과학적 연구의 기본 전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명한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가정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증 가능성 또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성, 객관성, 상호 주관성 연결시켜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인과성, 간결성 따로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식이란 자명한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수정 가능성, 반증 가능성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식의 탐구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지식이란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라는 것은 철학적 접근,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함축되어서 체계화된 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범위를 아까 영원주의, 항존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영원 불변한 것만 지식이라고 해야 된다. 본질주의라는 철학에서는 또 에센셜리즘이라는 본질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만 지식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에 비해서 실용주의적, 진보주의 철학에 바탕했던 실용주의적 관점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지식이라야 된다. 사실은 제가 이 선생님들에게 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할 적에는 그 당시에는 좀 인문과학적인 것을 참 많이 해서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려고 내가 배워야 됩니까? 수학을 배울 때도 어릴 적에 내가 도대체 이거 계산기가 다운데 왜 내가 이걸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성을 키우는 것이지 계산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막 그 짜증을 냈던 거였어요. 도대체 지식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는가? 지식을 어떻게 습득 탐구할 수 있는가라고 할 적에 어떤 거기 보면 관습에 의한 방법, 권위에 의한 방법, 직관에 의한 방법, 신비에 의한 방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과학에 의한 방법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탐구 과정, 지식의 탐구 방법으로서 거기 보시면 관습에 의한 방법.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그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간적 범위는 아니고 시간적 범위를 거쳐오면서 계속 반복되어 온 생활의 모습,
어디지? 심신상, 안팎으로 보여주는 생활의 모습을 관습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오랫동안 윗대로부터 내려왔던 삶 속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관습에 의한 탐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볼까요? 사유적 습관이나 전통적 관습을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은 관습에 의한 방법이 되겠어요. 굳이 뭐 여기 배경 지식이나 주변 지식을 확대시킬 수 없지요. 권위에 의한 방법, 권위에 의한 방법.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떤 지식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권위자나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는 방법. 보통 우리가 어떤 자료를 발표할 적에도 가능한 한 통계 수치를 그리고 통계 수치하고 주석을 달아서 이것은 통계청 몇 년도 어떤 국내 통계 자료 중에 어떤 자료를 참고했다라고 이게 딱 이렇게 들치게 그야말로 그 신뢰성이 높아지고 저희 지식의 무게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은 권위에 의한 방법이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쓸 적에 그런 것을 쓰지 않으면 바로 카피킬러라는 것처럼 이번에 홍진영 사건에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그 소위 베껴 쓴 이런 것밖에 베껴 쓴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복제품이지 논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한 한 이렇게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해주면 바로 이런 카피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논문의 그 지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직관에 의한 방법, 직관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명제를 통해서 거기 볼까요? 가설 설정 및 추론 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혹시, 만약에, maybe 이런 단어 없이 확실한 명제를 토대로 대상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추구하는 방법은 직관에 의한 방법이 되겠어요. 거기 체크만 해주시고. 다음에 신비에 의한 방법.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초월자의 입장을 가지고 지식을 이렇게 습득해 가는 과정은 신비에 의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비. 그에 비해서 과학에 의한 방법. 현재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이론에서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일반적 이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체계적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것이 사유조사. 말하면 사유조사 분석자로서 조사 방법의 절차를 배우게 되는데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대하여 가설 검증을 위한 사전 각본으로 조사 설계를 하고 그래서 조사 설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이 분석한 그 결과물을 밖으로 발표할 때 하나의 지식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과학에 의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도 본 것처럼 적어도 과학이라고 할 적에 과학이나 과학적 방법의 특징에는 체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틀이나 순서, 원칙 속에서 이루어질 때 과학이라고 하고 그 특징을 우리는 체계성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관습에 의한 방법, 권위에 의한 방법, 직관에 의한 방법, 신비에 의한 방법도 있지만 적어도 체계적 틀 속에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학에 의한 습득 일적에 또는 탐구 일적에 가장 신뢰도가 높고 과학이라는 점에서 가장 가까워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과학적 방법의 논리 전개 방식, 제목을 길게 든 논리 접근법, 논리적 접근, 철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인간은 어떻게 과학을 만들어 갔는가, 인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해줬는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원리나 일반 법칙, 일반 명제, 일반화된 법칙이나 원리나 명제로부터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검증해가고 관찰하고 탐구해보는 이런 접근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역법 보면은 거기에 보면 참으로 인정된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맞으면 일반화된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현상에 연역시켜 설명시키는 방법이다. 법칙이나 이론, 기존에 존재하는 법칙이나 이론부터 어떤 현상에 대한 개개의 현상에 어떤이라는 개개의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도출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출제에 대한 이런 출제 빈도수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까 과학적 방법의 가장 원초적인
일반적인 이런 형태는 어떤 문제의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하나하나를 검증해, 관찰, 경험해 감으로써 검증해 가는 이런 절차를 연역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 첫 줄에 나와 있던 문장을 좀 더 확대시켜서 여기는 가설 설정, 조작화, 관찰,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귀납법은 여기 보면 확률에 근거한 설명으로 과학은 경험으로부터, 아까 소위 과학적 방법의 기본 과정에는 경험적 관찰을 지식의 원천으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경험적 관찰은 물론 전체를 다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관찰을 통해서 거기에 관찰 결과에 공통점을 찾아내고 경험의 일반화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관찰의 일반화. 그 관찰의 일반화를 체계화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고 원리로 이렇게 정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관찰 검증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일반화된 원리나 법칙을 정립해 가는 과정을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은번에 나와 있지요. 관찰이나 자료 수집을 통해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화된 원리를 끄집어내 보편성, 일반성을 가지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귀납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문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니을번에 보시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 선정, 하나하나의 관찰, 그리고 하나의 범주가 된 유목화라고 하죠. 소위 경험이나 관찰의 공통점 정리, 그리고 그를 가지고 법칙이나 일반화된 원리를 임시결론이라고 했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글자에 치중하다 보니까 설명이 방만하게 됐네요. 선생님들은 이미 연역법과 귀납법을 알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연역법과 귀납법은 마치 대척점에 있는 소위 상충적인 관계로 설명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어떤 원리가 있다. 자,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우리는 북반구 중위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3한 4원의 이런 기후분포를, 계절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북반구 중위대는 봄에는 꽃이 핍니다. 물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꽃이 피지만 그러나 주로 대부분의 꽃은 봄에 핍니다. 그런데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기본 원리. 이건 자연의 섭리, 자연의 원리 아닙니까? 자연의 섭리. 거기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겨울에도 봄의 조건을 구비해 줄 수 있다면 겨울에도 꽃이 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 조작하라고 것처럼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관찰 대상을 모집을 하지요. 자,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소위 꽃이 뭐야, 꽃. 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겠지만 적어도 꽃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 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개념이나 또는 뭐 구체적인 이런 정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도 가져다 놓고 에델바이스도 가져다 놓고 동백도 가져다 놓고 국화도 가져다 놓고 많은 꽃들을 꽃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하나를 검증해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조건, 일반 원리 봄에는 꽃이 핀다는 자연의 섭리로부터 가설을 설정해서 겨울의 조건을 갖춰줬더니 독립변수, 겨울에도 꽃이 필 것이다. 종속변수,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조작화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검증해 봤어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연역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검증했더니 묘하게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잎을 가진 꽃과 가는 얇은 잎을 가진 꽃, 양파처럼 구근 뿌리를 가진 꽃과 실뿌리를 가진 꽃, 이런 등등의 어떤 공통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공통점으로서 그래서 이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흐름을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의 관찰, 검증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잠정적인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가는 이런 흐름은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역법과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대척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닭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하나의 검증이 계란이 먼저냐를 따질 것이 없이 하나에 들어가는 자연의 섭리의 하나의 흐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역법과 귀납법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거기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 나와 있죠. 연역법과 귀납법은
서로 대비되는 장단점으로 인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연역법은 구체적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의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귀납법은 경험적 관찰을 통해 기존의 이론을 보충하거나 수정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는 당연히 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실 적에는 니은번에다가 중요 표시를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사 방법론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치와 윤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